젊은 애인을 끼고 호텔에서 일하다던 전처를 보러 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형편없이 사는지 직접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녀를 본 순간 남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연회장 단상 위 조명 아래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 옆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여자. 바로 거기서 자기가 나가! 벌인 전처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처음엔 누구나 그럴싸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강다은도 그랬습니다. 27살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던 나이에 박도연이라는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가 참 성실하고 야무지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하셨고 주변에서도 잘 어울린다고 했으니 다은은 이 결혼이 자신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믿고 싶은 것만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살림을 시작하자마자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연은 작은 무역회사 대리였는데 월급이 들쭉날쭉했고 두 사람이 살 전셋집 보증금도 결국 다은의 아버지가 절반을 보태주셔야 겨우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사실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신혼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아마 첫 번째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도연이 영업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거래처 접대가 잦아졌고 저녁마다 술자리가 생겼으며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접대 자리에는 늘 다은이 함께해야 했는데 도연이 직접 거래처 부장님이 부부 동반을 좋아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은은 피곤해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남편 옆에 앉아 웃었고 어른들 잔을 채워드리고 명절마다 선물을 직접 골라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맥이 쌓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인맥은 도연보다 다은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거래처 사모님들이 먼저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고 부장님들도 도연 씨 사모님이 여간 아니야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다은은 그게 그저 남편 덕분이라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은을 반기지 않았는데 이유가 어이없게도 집안이 걸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은의 아버지가 시장에서 납품업을 하신다는 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명절마다 찾아와서는 음식 타박, 청소 타박을 빠뜨리지 않았고 큰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는 다은이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서 들고 갔습니다. 도연이 그 기간 동안 병원에 몇 번이나 갔는지는 다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접대가 있어서 피곤해서 핑계는 늘 있었으니까요. 결혼 5년째 되던 해부터 도연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퇴근하면 핸드폰을 들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다은이 말을 걸면 피곤하다, 나중에가 전부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날보다 혼자 먹는 날이 더 많아졌고 다은이 무언가를 이야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한 번은 다은이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말했는데 도연은 병원 갔다 오면 되잖아 한마디를 하고는 다시 핸드폰에 눈을 박았습니다. 그 순간 다은의 가슴 한쪽에 서늘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그 감각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초가을 다은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은은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낮에는 아버지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도연은 그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병원에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저녁에도 도연은 거래처 접대 자리에 있었고 다은이 전화를 했을 때 나도 지금 자리 뜨기가 어려워라고 했습니다. 다은은 그 말을 듣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납품 거래처가 정리되면서 도연의 실적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잘 나간다고 믿었던 영업 성과의 절반이 사실은 장인어른 인맥에 기댄 것이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났고, 도연은 그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다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당신 아버지 거래처가 그것밖에 안 됐냐는 말까지 했으니, 다은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을 어떻게 봐왔는지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도연이 부쩍 늦게 들어왔고, 다은은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모르는 척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알게 되면 지금껏 버텨온 시간이 전부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여자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알면 살 수가 없어서 모른 척하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다은이 꼭 그랬습니다. 결국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느 저녁 밥상 앞에서 숟가락도 들지 않은 채였습니다. 우리 그냥 정리하자. 다은은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왜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집에서 밥이나 했잖아. 시어머니 병수발에 거래처 접대에 아버지 납품 라인까지 10년을 바쳐온 여자에게 돌아온 대답이 그것이었습니다. 다은은 그 자리에서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복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고, 그 느낌이 아주 오래 남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변호사를 만나둔 상태였고, 서류는 다은에게 불리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다은은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싸울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싸워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짐을 쌀 때 다은은 딱 하나만 챙겼습니다. 아버지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수첩 한 권이었는데, 겉표지가 달아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수첩을 왜 꼭 챙겨야 할 것 같았는지 그 순간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물건이니까, 아버지가 아끼던 것이니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수첩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 모든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는 것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은은 어머니가 홀로 운영하시는 재래시장 국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강옥수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국밥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은은 그 국밥을 다 먹고 나서야 처음으로 울었는데 소리도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묵묵히 앉아 계셨습니다. 딸이 얼마나 참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국밥집 한 귀퉁이에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다은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정확히 어디서 비롯된 건지는 이제부터 천천히 밝혀지게 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박도연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장아린과 함께 백화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은과 살던 집 근처 백화점이었는데 이웃 주민들이 볼 수도 있는 그 백화점을 굳이 골랐다는 게 이미 그 남자의 속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새 핸드백을 들고 도연 팔짱을 끼었고, 도연은 그 모습이 꽤 마음에 드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낡은 물건을 버리고 새 것을 장만한 사람처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주변 반응은 도연이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들은 처음엔 할인을 보고 놀란 척 웃어줬지만 뒤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은 씨가 얼마나 내조를 잘했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도연팀의 거래처 김 부장은 할인을 처음 본 자리에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사모님은요?
도연이 이혼했다고 하자 김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도연을 바라보다가 화제를 돌렸는데 그 눈빛이 어딘가 씁쓸했다는 걸 도연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석 달 뒤부터 슬금슬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그토록 믿었던 거래처 인맥이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게 썰물처럼 빠질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석 달이 6달이 되고 6달이 1년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연이 공들여 관리하던 식품업체 거래처 사장이 갑자기 미팅 자체를 거절해왔고 5년째 이어오던 납품 계약도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도연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거래처 사장 부인이 다은과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다은이 어떻게 이혼을 당했는지를 소상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도연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고 사람들의 기억은 훨씬 오래 남는 법입니다. 팀장 자리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업 실적이 떨어지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위에서는 아직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회의 때마다 임원의 시선이 도연을 비껴가는 게 느껴졌고 후배 하나가 슬쩍 도연의 주요 거래처를 넘겨받았습니다. 도연은 그 후배가 밉살스러웠지만 정작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불편해지는 것들이 있고 도연은 불편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할인도 처음과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도연이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양복도 잘 차려입고 식사 자리에서 거래처 임원들한테 깎듯이 대우받는 것도 봤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훨씬 적었고 카드 명세서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들이 종종 끼어 있었습니다. 할인이 새 옷을 사고 싶다고 하면 도연은 요즘 좀 빠듯하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처음엔 한 번이더니 2번이 되고 3번이 됐습니다. 할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인의 친구가 우연히 말을 꺼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들었다면서 도연의 전처가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 국밥집을 돕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죠. 국밥집이라니 역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인의 친구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근데 그 호텔 있잖아. 강남 큰 호텔. 거기서도 일한다던데? 주방 보조인가 뭔가. 도연은 그 말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보자. 어떻게 사놔두고 보자고. 할인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전처가 앞치마 두르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 속이 후련할 것 같았으니까요. 한편 다은은 정말로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강옥순의 국밥집은 재래시장 안쪽 골목에 있는 아담한 가게였는데 테이블이 5개밖에 없었지만 단골이 많아서 점심시간엔 늘 북적였습니다. 다은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육수를 끓이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 밥상을 날랐습니다. 이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노동이 싫지 않았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머리가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어머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강옥수는 딸에게 전 남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은이 먼저 말하면 들어줬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뒀습니다. 대신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다 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말이 10년 동안 남편 눈치 보고
시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자기 자신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다은에게는 묘하게 힘이 됐습니다. 다은이 고향에 내려온 지 2달쯤 됐을 무렵 아버지 수첩을 처음으로 제대로 펼쳐봤습니다. 이사 짐 속에 넣어둔 채 한동안 손도 대지 못했는데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꺼내 들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아버지의 꼼꼼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이름, 납품 단가, 약속 날짜 같은 것들이었는데 중간중간에 낯선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윤태준. 다은은 그 이름을 처음엔 그냥 거래처 관계자 이름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메모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거래 내용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시작했던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다은은 수첩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윤태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는데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이 다은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는 걸 그 밤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오후부터 분주했는데 입구에는 검은 양복 차림의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로비 바닥에는 생화 장식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재계 인사, 정관계 인물, 언론사 간부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었고 초대장 한 장이 얼마나 귀한지는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박도연은 그 초대장을 거래처 임원에게 사정사정해서 빌렸습니다. 원래 그 임원 부부가 쓸 자리였는데 임원 부인이 몸이 좋지 않다는 틈을 타서 저희가 대신 참석해도 되겠냐고 먼저 치고 들어간 겁니다. 임원은 썩 내키지 않는 눈치였지만 평소 도연이 워낙 살갑게 굴었던 터라 그냥 넘겨졌습니다. 도연은 그걸 받아들고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차려입어. 오늘 제대로 된 데 가는 거야. 할인은 그 말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백화점 매장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곳에 가는 게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서부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도연은 전처가 주방 어딘가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서빙하러 홀에 나오면 그때 눈이라도 마주치면 좋겠다는 속셈도 있었죠. 할인은 그것보다 더 솔직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봐야겠다고 도연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두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39살 이혼녀가 호텔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 속이 시원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도연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장구를 쳤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여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 같은 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수행비서 최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에서 15년 넘게 일한 사람으로 회장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회장 곁을 지키는 인물이었습니다. 눈빛이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한 번 보면 쉽게 잊히지 않는 인상이었습니다. 준혁은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초대장을 확인하고 명단과 대조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줄이 밀리거나 어수선한 일이 없도록 마치 물 흐르듯 사람들이 입장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이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초대장을 받아들고 명단을 훑었습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명단에 있는 이름과 도연의 이름이 달랐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인명의 초대장이 아니시군요. 도연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거래처 임원분께 양도받은 거다. 미리 연락이 갔을 것이라고 했지만 준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장이 어렵습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리는 그 옆에서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핸드백 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쪽에서 직원 하나가 준혁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굳어지는 것도 아니고 풀어지는 것도 아닌 뭔가를 확인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더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게 입장을 허락하는 신호라고 받아들였는지 어깨를 펴고 할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됐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준혁이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짧은 사이에 연회장 안쪽에서 마이크를 잡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묵직하고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윤태준 회장이었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과하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가득 채웠고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공간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 제 아내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웅장하고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회장 안쪽이 훤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단상 쪽에 조명이 쏟아지는 게 보였고 그 조명 아래 서 있는 여자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설마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도연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턱선, 익숙한 눈매, 오래 봐서 너무 잘 아는 옆모습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아니다,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할인이 도연의 팔을 잡아당기며 왜 그래요라고 했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명이 그 여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는 순간 도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강다은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알고 있는 얼굴인데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위축되거나 어색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조명을 받으며 서 있는데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연이 알던 다은은 남 앞에 나서는 걸 쑥스러워했고 사람들 시선을 불편해했는데 지금 저 여자는 그 모든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연이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할인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기울었습니다. 가까스로 잡았지만 안에 있던 샴페인이 조금 쏟아졌고 할인은 그것도 모른 채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입이 약간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도연 옆에서 전처 꼴이나 보러 왔다가 전처가 재벌 회장 부인으로 서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할인의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도연과 함께하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줄어드는 통장 잔고, 미뤄지는 약속들, 점점 작아지는 도연의 어깨, 그리고 지금 저 단상 위에 서 있는 여자. 할인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최준혁이 돌아왔습니다. 도연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장 입장은 어렵겠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여전히 박수 소리가 이어졌고 다은의 이름이 담긴 사회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무언가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도연 자신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호텔 로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발이 붙은 것도 아니고 누가 잡은 것도 아닌데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여전히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중후한 사회자 목소리가 행사 순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할인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요, 여기 있어봤자 뭐해요. 도연은 그제야 발을 뗐습니다. 그런데 걷는 내내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도 호텔 회전문을 밀고 나오면서도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에도 방금 본 장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의 다은, 조명 아래의 다은, 수백 명의 박수를 받던 다은. 택시를 잡아타고 나서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고 도연은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강남 거리의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고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노래가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였는데 그 가사가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도연은 라디오 볼륨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기사가 말없이 줄여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도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호텔 주방에서 일한다던 여자가 어떻게 저 자리에 있는 건지, 이혼하고 나서 겨우 3년이 지났을 뿐인데, 집에 돌아와서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진짜 회장 부인이에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할인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화장을 지우러 들어갔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성그룹을 검색했습니다. 재계 서열 3번째, 창립 50년, 윤태준 회장. 그리고 최근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태준 회장이 올해 초 재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 이름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나이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려고 누웠다가 일어났고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지난 10년이 이상한 순서로 떠올랐습니다. 다은이 거래처 부장 부인한테 전화하던 모습, 명절 선물을 직접 골라 포장하던 손, 시어머니 병원 도시락을 싸던 이른 아침,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다은의 표정. 울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도장을 찍던 그 얼굴. 그 얼굴이 왜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지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차려놓은 밥상에 앉았지만 별로 먹지 않았고 밥을 먹는 내내 핸드폰만 봤습니다. 도연이 어제 일은 그냥 잊어버리자고 했을 때 할인은 고개를 들지 않고 네라고만 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도연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눈치채고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할인은 그날 오후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고 저녁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인사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다은은 그날 밤 만찬이 끝나고 호텔 스위트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윤태준이 먼저 들어가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앉았고 다은은 드레스 위에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밤 풍경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는데 아래에서 보면 화려하지만 높은 곳에서 보면 그냥 불빛 덩어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다은이 웃으며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생기는 특유의 온도가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침묵,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은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최준혁 비서가 조심스럽게 전달해온 내용이었는데 오늘 연회장 입구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초대장으로 입장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박도연이라는 것도요. 다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모님, 전 남편분이신 것 같아서요.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고 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윤태준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어떤지 살피려던 건데 다은은 그냥 평온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은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윤태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다은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윤태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는 건 다은도 느꼈을 겁니다. 차갑지 않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그 눈빛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밤 다은이 진짜로 생각하고 있던 건 도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수첩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고향에 내려가 처음으로 수첩을 펼쳤던 그 밤 이후 다은은 그 안에 적힌 이름 하나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윤태준. 그 이름이 처음엔 낯설었는데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강옥수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표정이 묘하게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젊어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 덕에 아버지가 첫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반대였나?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지. 다은은 그 말을 듣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수첩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의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납품 거래, 트럭 한 대로 물건을 날랐던 기록, 그리고 젊은 날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남긴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첩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될 사람이다. 내가 보증한다. 다은은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수첩을 덮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이렇게 표현한 걸 처음 봤으니까요. 아버지는 말이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칭찬에 인색했고 사람 평가에 신중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적어놓은 사람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다은은 생각했습니다. 윤태준이 다은을 처음 찾아온 건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고향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를 처음엔 그냥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평일 오전이었고 가게 안에 손님이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앉아서 국밥을 주문했고
다은이 국밥을 내려놓자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강다은 씨 맞으시죠? 다은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수첩 속의 그 사람이구나 하고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왜 왔는지를 묻기도 전에 윤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그리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은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꺼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두 사람은 국밥집 구석 테이블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태준은 다은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했고, 다은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그 수첩을 서랍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 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슬픔이 있었고, 그 슬픔이 어색하지 않은 온도가 있었습니다. 윤태준은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다은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덕에 도움을 받는 건 아버지한테 미안한 일이에요. 윤태준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멈췄다가 그냥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보통 웃음이 아니었다는 걸 다은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절 한마디가 오히려 두 사람의 거리를 좁히는 시작이 됐다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찬이 있던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관련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창립 50주년 행사 소식이었는데 대부분의 기사는 윤태준 회장의 경영 철학과 그룹의 향후 방향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중 몇몇 기사에는 행사 사진이 함께 실렸고 그 사진 속에 윤태준 회장 옆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은 아니었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도연은 그 기사를 아침 일찍 발견했습니다. 핸드폰을 침대에 내려놓으면서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잔 눈이 뻑뻑했지만 다시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도연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내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업무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의 흐름을 자꾸 놓쳤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한 박자 늦게 반응했고 그게 티가 났는지 옆자리 동료가 어디 아파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어젯밤부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뒤집히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도연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을 내다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다은에게 전화를 걸까 라는 생각이 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번호가 아직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다은의 번호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할인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지워버렸으니까요. 도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계산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불편해질 것 같아서 도연은 그냥 덮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도연의 회사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중견 물류회사가 도연의 회사와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협력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딱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약 만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재검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연의 팀장은 회의실에 도연을 불렀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한성 쪽이랑 뭔가 문제 있는 거 있어요?
도연은 없다고 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를 나오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어젯밤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 이것과 연결되는 건 아닐 거라고, 그건 너무 비약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마가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서열 3번째 그룹의 회장 부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검색하면 할수록 도연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윤태주는 그룹을 이끌면서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움직인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냉철하고 원칙적이며 한 번 결정한 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단단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다은은 서울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윤태준의 권유로 그룹 본사 근처에 작은 거처를 마련했고 회장 부인으로서의 공식 일정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고급 호텔 만찬이나 기업 행사 같은 자리는 예전에 도연의 접대 자리에서 곁에 앉아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규모도 다르고 사람들의 격도 달랐으며 다은 자신이 그 자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아내로서 옆에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의 중심 중 하나로 서 있었습니다.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다은은 묵묵히 배워나갔습니다. 모르면 물어봤고 실수하면 다음번엔 고쳤습니다. 누군가 어렵게 대하면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대응했습니다. 윤태주는 그런 다은을 지켜보면서 한 번도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이 익숙하지 않아 망설이는 순간에도 기다려줬고 다은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믿어줬습니다. 처음엔 그게 낯설었습니다. 도연과 1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도연은 다은이 뭔가를 결정하면 꼭 한마디씩 토를 달았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도연은 항상 자신의 의견이 더 맞다는 식으로 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은은 어느 순간부터 혼자 결정하는 걸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 습관이 이혼 이후에도 남아서 처음엔 사소한 일도 윤태준에게 물어보곤 했는데 윤태준은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은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 말이 처음엔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은은 그게 방치가 아니라 신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최준혁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은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랐는데 전할 말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이 꺼낸 내용은 도연의 회사 이야기였습니다. 한성그룹 계열사가 도연 회사와의 협력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고 이미 실사팀이 꾸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안입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알아요? 준혁이 답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불투명한 수수료 처리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식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은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은 윤태준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윤태준이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저 때문에 그 사람이 곤란해지는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윤태준은 잠시 다은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감사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문제입니다.
다은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윤태준이 이 일을 시작한 건 다은을 위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사람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도연에게 향했을 뿐이었죠. 다은은 그날 밤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고양시장 골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고 반짝이고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다은이 떠올린 건 서울이 아니라 어머니의 국밥집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던 어머니의 뒷모습, 작은 국자로 국밥을 뜨던 손, 단골 손님 이름을 하나씩 기억하던 어머니의 눈빛. 그 좁고 낡은 공간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다시 채웠는지를 다은은 지금 이 높은 곳에서야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갔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준 건 어머니였고 아버지의 수첩이었고 무너지는 대신 조용히 다시 시작하기로 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즈음 하리는 도연과의 관계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전처가 재벌 회장 부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그 단상 위에 서 있던 여자의 표정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조명을 받으면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가 원래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리는 자신이 같은 자리에 서면 어떨지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저렇게 서 있을 수 없을 거라고. 그건 나이 차이의 문제도 아니고 외모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내면에서 오는 것의 차이였는데 하리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그 여자를 버렸다는 게 지금 이 순간 하린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감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도연의 회사 안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성그룹 계열사 실사팀이 공문을 보내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외부 감사법인이 선임됐고 회사 내 주요 계약 서류들이 봉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팀장은 임원회의에 불려갔다 오더니 그날 이후 도연을 거의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들도 어느 순간부터 식사 자리에 도연을 따로 챙기지 않았고 회의실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조직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불이 옮겨 붙을 것 같으면 슬그머니 거리를 벌리는 게 사람의 본능이니까요. 도연은 처음엔 감사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계약 처리 과정에서 뭔가 실무적인 오류가 발견된 거겠지. 금방 정리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진행될수록 그게 착각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감사법인이 파고든 건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반복된 수수료 처리 방식, 특정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불명확한 자금 흐름, 그리고 도연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결제 라인이 문제였습니다. 법인 측 담당자가 회사 대표에게 전달한 내용이 어떤 경로로든 도연의 귀에도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들은 순간 도연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하리는 친구 집에 간다고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편의점에서 캔맥주 여러 개를 사들고 집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캔을 따는 소리만 났습니다. 한 캔, 두 캔이 비워지면서 머릿속이 흐릿해졌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취하면 잊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도연에게는 그날 밤 다은과 처음 만났던 순간이 그랬습니다. 다은의 아버지 회사 납품 행사에 처음 참석했던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우연히 간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도연이 다니던 무역회사의 선배가 귀띔해준 정보가 있었습니다. 강 사장 회사가 한성그룹이랑 오래된 인연이 있다는 것, 그 인연이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정보를 듣고 나서 그 행사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다은을 만났습니다. 수줍고 조용하고 아버지 옆에 붙어 있던 여자. 도연은 그날 다은에게 접근하면서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이 여자와 가까워지면 이 집안과 연결될 수 있다고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연결이 먼저였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처음에 계산이 흐릿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다은이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도연도 진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결국 이혼하는 방식이 말해줬습니다. 위자료도 없이 재산 분할도 없이 다은이 처음부터 끝까지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정리한 건 도연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다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납품 라인이 끊기자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도연의 냉정한 셈법이 있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오른 그 밤에 도연은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사실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불편해서 캔을 하나 더 땄습니다. 아버지 수첩에 담긴 기록은 사실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은이 수첩을 처음 펼쳐 읽었을 때는 아버지와 윤태준의 인연에 집중했지만 다시 꼼꼼히 읽으면서 또 다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 뒤편 가까이에 적혀 있던 메모였는데 날짜를 보니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거래처 소개 경위, 도연이 처음 접촉해온 방식, 그리고 아버지가 그 과정에서 느낀 어떤 의심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위가 자신에게 접근한데 처음부터 무언가 자기적인 느낌이 있었다고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가 다은이 상처받을까봐 혹시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다은은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수첩을 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의심보다 컸으니까요. 그 메모를 처음 읽었을 때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은 자신도 나중에 그 순간을 떠올릴 때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슴 어딘가에 꽂혀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이 이혼에서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닐까,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하는 자책이 조금은 있었는데 아버지의 메모가 그 자책을 걷어간 것 같았다고요. 잘못은 처음부터 도연에게 있었고 그건 다은이 어떻게 했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의 글씨로, 아버지의 목소리로 확인한 겁니다. 최준혁이 다은에게 감사 진행 상황을 두 번째로 보고한 건 감사가 시작된 지 열흘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도연이 연루된 수수료 처리 건이 단순 실무 오류가 아닌 고의적 횡령에 가깝다는 판단이 나왔고 법적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통쾌한 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참다 보면
복수에 대한 감각조차 무뎌지는 때가 옵니다. 다은이 꼭 그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도연에게 분노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일처럼 느껴졌고 그게 다은에게는 오히려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할인이 도연 곁을 떠난 건 감사가 공식화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짐을 챙기는 할인을 도연이 막았습니다. 할인은 도연을 바라보며 아주 담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잘 사는 사람 옆에 있고 싶었어요. 지금 오빠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잔인할 만큼 솔직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막을 말이 없었습니다. 할인은 핸드백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 너머로 사라진 건 할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선택들,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믿었던 착각들이 전부 그 문 너머로 따라 나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래전에 지웠던 번호를 복원하려고 했습니다. 다은의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운 번호는 돌아오지 않았고 다은이 예전 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빈 통화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고 너무 많이 늦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도연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연이 모르고 있는 진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첩 안에 담긴 그 기록을 다은이 이미 전부 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이 윤태준에게도 전달됐다는 것도요. 도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첩이 윤태준에게 전달된 건 다은이 먼저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첩 보여드려도 될까요? 윤태준은 잠시 다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이 수첩을 내밀었을 때 윤태준은 바로 펼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잠시 그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낡고 다른 표지, 군데군데 번진 잉크 자국, 손때가 묻어 까맣게 변한 모서리. 그것만으로도 이 수첩이 얼마나 오래 누군가의 손 안에 있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윤태준이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수첩 안에는 윤태준도 기억하고 있던 날짜들이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날짜들이었는데 다은의 아버지 강 사장은 그 하루하루를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윤태준이 처음 강 사장을 찾아갔던 날, 빈손으로 찾아가서 사업 이야기를 꺼냈던 날, 강 사장이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었던 날, 윤태준은 그 날짜들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은은 맞은편에 앉아서 윤태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늘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꾹 누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윤태준이 수첩을 덮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이걸 다 적어두셨군요.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준은 잠시 수첩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이 아직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윤태준이 처음 강 사장을 찾아간 건 26살 때였습니다. 지금의 한성그룹이 되기 훨씬 전 작은 창고에서 혼자 물건을 떼다 팔던 시절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담보가 없어서 안 됐고 주변에 손을 내밀었다가 퇴짜를 맞은 게 10번도 넘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강 사장의 창고였습니다. 당시 강 사장도 그리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납품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강 사장은 윤태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사업 계획도 지금 상황도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도 전부 다요.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네 눈빛이 마음에 드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담보도 없었고 보증도 없었고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강 사장은 그냥 자신의 판단 하나만으로 윤태준에게 사업 미천을 내줬습니다. 그 돈이 얼마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윤태준에게 그 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윤태준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강 사장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윤태준은 그 돈을 갚으려 했습니다. 몇 배로 갚겠다고 찾아갔는데 강 사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 돈은 갚는 게 아니야. 자네가 나중에 자네 같은 사람 만나면 그렇게 해줘. 그게 갚는 거지. 윤태준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강 사장은 윤태준에게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보여준 사람이 됐습니다. 다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건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잠시 그 자리에 와 계신 것 같았습니다. 윤태준이 강 사장의 부고를 들은 건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바로 귀국하려 했지만 일정상 장례식 전에 들어오는 게 어려웠고 결국 조용히 뒤늦게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태준은 오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거기 서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냥 서 있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강 사장의 딸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수소문 끝에 듣게 됐습니다. 이혼을 했고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 국밥집을 돕고 있다고요. 윤태준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찾아가야겠다고요. 돕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봐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은은 그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 작은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다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나 봐요. 윤태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눈을 딸이 닮았더군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게 많았습니다. 다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 다시 시작해야 했던 그 긴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끝에 이 자리가 있다는 게, 이 사람이 있다는 게 실감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도연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회사 임원진에게 보고됐고 도연은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팀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회사를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적 절차로 넘어가면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발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 처음으로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할인이 떠난 자리가 그대로였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물건들이 사라졌고 욕실 선반도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쯤 먹다 만 요거트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이 유난히 넓어 보였는데 그 넓음이 편한 게 아니라 공허했습니다. 10년 동안 다은이 채워놨던 것들이 이 집안에 얼마나 많았는지를 다은이 나간 뒤에는 몰랐다가 이제 할인마저 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도연이 오래된 앨범을 꺼낸 건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이사할 때 박스 깊숙이 넣어둔 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앨범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다은이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꾸밈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다는 걸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자신에게 보여줬던 것들이 전부 진심이었다는 것도요. 그런데 자신은 어땠는가? 도연은 그 질문 앞에서 앨범을 덮었습니다. 덮고 나서도 한동안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바닥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그건 집 구조물이 아니라 도연 자신의 내부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채로 도연의 밤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고향 재래시장 골목에는 아직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햇살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고 시장 입구 화분에 심어놓은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옥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올렸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기 전에 육수부터 끓이는 건 30년 넘게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뚝배기에 사골 육수가 올라오면서 구수한 냄새가 좁은 주방을 가득 채웠고 강옥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국자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 냄새가 이 가게의 전부라는 걸 강옥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비싼 장비도 없었지만 이 육수 냄새 하나로 30년을 버텨왔으니까요. 그날 아침 다은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고향에 도착한 건 이른 오전이었는데 강옥수는 딸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국밥을 끓였고 평소처럼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다은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옥수는 주방에서 고개만 들었습니다. 왔어? 다은이 웃으며 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모녀 사이에 긴 인사가 없어도 되는 건 오래 쌓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은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머니 옆에 서서 자연스럽게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부인이 재래시장 국밥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팔을 다듬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은에게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윤태준이 도착한 건 점심 장사가 한창이던 시간이었습니다. 수행 차량도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평범한 외투를 걸치고 국밥집 문을 열었는데 마침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이었습니다. 윤태준은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5개짜리 작은 가게였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나무 의자, 오래 써서 바닥이 다른 뚝배기, 천장에 달린 낡은 형광등. 화려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가득 찬 느낌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강옥순이 국밥 한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물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윤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옥순이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모르는 손님에게 건네는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오랫동안 귀에 남았습니다. 다은이 주방에서 나오다가 윤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은이 웃었습니다. 윤태준도 웃었습니다. 강옥수는 그 장면을 주방 문 너머에서 보면서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강옥수는 사위가 될 사람을 처음 이 가게에서 만난 날도 그렇게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오래 살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는 건지 강옥수는 그냥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요. 딸이 이 사람 옆에서 웃을 수 있겠구나 하고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을 때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강옥순이 국밥 한 그릇씩을 더 내왔습니다. 남은 육수로 끓인 거라 양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마음 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국밥을 한술 뜨더니 말했습니다. 맛있습니다. 강옥순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은이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립지만 그 그리움이 슬프기만 하지는 않은 그런 온도의 침묵이었습니다. 강옥순이 국밥 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윤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은이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은 있었어요. 그 양반이 믿은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었거든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게 많았습니다. 윤태준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강옥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잠깐 얹었다가 뗐습니다. 그 짧은 손길 안에 어머니가 딸에게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이제 행복해라. 내가 이만큼 온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엄마는 알고 있다는 말들이요. 그날 오후 늦게 다은은 혼자 아버지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윤태주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은이 혼자 다녀오고 싶다고 하면 그 마음을 그대로 두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은은 묘소 앞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주변 나무들이 흔들렸으며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은 잔디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것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닌 봄의 땅이 가진 그 중간 어딘가의 온도였습니다. 다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말하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고마워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다은은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첩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그 수첩을 간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그 수첩을 펼쳐볼 날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딸이 읽을 수 있도록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그 안에 담아뒀던 겁니다. 눈빛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 갚으라 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흘려주라 했던 것, 가리고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의심을 먼저 꺼내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게 아버지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결국 이 자리까지 다은을 이끌어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에 관한 이야기는 그해 여름까지 이어졌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가 진행됐고 도연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으로 통장은 거의 비워졌습니다. 살던 아파트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잘 나가는 영업부장이라 믿었던 남자가 작은 고시원 방에서 재취업 서류를 쓰는 처지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인맥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연락을 받지 않았고 한때 살갑게 굴던 거래처, 사람들은 모르는 번호처럼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상은 넓은 것 같아도 결국 자기가 쌓아놓은 것만큼만 돌아오는 곳이었습니다.
다은은 도연의 상황을 전해 들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았고 더 힘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게 용서인지 무관심인지는 다은 스스로도 정확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노에도 에너지가 들고 용서에도 에너지가 들고 복수에도 에너지가 드는데 다은은 그 에너지를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로 한 겁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방식의 마무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국밥집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하나 걸렸습니다. 강옥순이 오래된 서랍에서 꺼낸 흑백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에는 두 젊은 남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다은의 아버지였고 한 명은 30년 전의 윤태준이었습니다. 낡은 창고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두 사람 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가장 많은 걸 가진 표정이었습니다. 강옥순이 그 사진을 액자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걸어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은은 그 액자를 벽에 걸면서 한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윤태준도 그 사진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세 사람은 그 흑백 사진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 문을 닫고 나서 강옥순이 국밥 3그릇을 내왔습니다. 작은 나무 식탁에 셋이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에 저녁이 내려앉았고 가게 안에는 육수 냄새와 따뜻한 불빛만 가득했습니다. 강옥순이 국밥을 한술 뜨며 말했습니다. 잘 드세요. 그 말이 밥을 먹으라는 말인지 아니면 앞으로 잘 살라는 말인지 셋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겠죠. 다은은 뜨거운 국밥 한 술을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오래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이 가게로 돌아와 처음 먹었던 그 국밥과 같은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뜨겁기만 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뜨겁고 구수하고 그리고 마음 어딘가가 단단해지는 맛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결국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잃은 것들을 끌어안고 새로 채운 것들을 지키면서 뜨거운 국밥 한 그릇 앞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할 사람이 생기는 것. 다은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세요.